일단 이번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가기록을 해서 이재정 의원님이 입수한 알아낸 새로운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했고 그게 언론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다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저는 근데 제가 진짜 겸손한 사람인데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만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오늘 안 그러셔도 돼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그냥 기록을 발굴했고 그것까지는 제 작품일 수 있어요. 왜냐면 워낙에 많은 기록 중에 취사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제 눈으로 보고 왔는데 또 여러 기자님들이 그걸 본인의 눈으로 또 각색을 해주시더라고요. 취사 선택을 하고 또 의원님들이 각각의 관심 사항에 따라서 그 기록이 또 입체감 있게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뿌듯하고 많은 자원들을 발굴을 했어요. 이재정 의원이 국감 전부터 이렇게 필사해온 자료를 그 우리 당의 적폐청산위원회에서 하나씩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뭐 국정원 문제도 그렇고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나마 대충 취합해서 시사인에서 특집으로 냈죠. 거기 보면 이제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래서 본인 국감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그런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데 근거 자료를 제공했죠.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절차나 규정이 좀 궁금해요. 현역 의원만 가서 열람 할 수 있습니까? 또는 열람하고 필사라는 게 직접 손으로 베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나 복사나 그죠? 법률적으로 큰 차이 없잖아요. 촬영이나 복제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필사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저희 변호사님이시잖아요. 사실 국회의원이 볼 수 있는 거면 일반인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지만 비밀 기록은 근접해 가지도 못했어요. 그건 일반인도 못 보는 거고요. 맞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공개 기록은 여기 계신 누구든 볼 수 있는 거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워낙 지금 상태에서도 적폐청산이라고 저렇게 이제 그 정치보복이라고 공격을 하는 야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국가기록원의 보수적인 판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가요? 아니 저거 나올 수 있으면은 복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촬영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통상 국회에서 국감 전에 자료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요청했을 때 국감에 활용되기 위해서 자료가 보내져야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 그러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재정 의원님이 어쩔 수 없이 녹아다녔습니다. 세상에 공개시킨 그 기록 탑5 탑5 5개를 좀 한번 풀어보시죠. 순서 상관없이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먼저 생각이 나서 아까 썰전 얘기하시니까 썰전에 나오신 그분 한 진행자분 다스에 있어서만큼 본인 목소리를 못 내고 계시는 그분과 관련된 그분이 청와대에 있다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선거를 지원하라. 그분 그다음에 정진석 지금 전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의 지금 의원이신 그분이 출사표를 던졌을 때 청와대 차원에서 창구를 만들어서 선거를 지원하라는 얘기가 민정수석실에서 나옵니다. 감시를 해도 뭐 할 판에 청와대 팔아서 선거운동 하고 있는지 아닌지 감시하라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창구를 만들어서 전격적으로 지원하라. 당시 민정수석이 누구였죠? 당시 민정수석이 그 부분은 제가 쭉 확인을 해서 자막으로 둡시다.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디오인데 자막으로. 음성 자막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 그걸 보면은 MB 퇴임 이후를 대비해서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렇죠.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자들 지원해라. 유효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어쨌든 간에 그 썰전에 그분도 나름 진행에 있어서 반영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게 나왔고, 총선 지원 관련. 그리고 이거는 중국 CCTV에서도 여러 번 우리나라 그 SBS 방송을 여러 번 도용해서, 그러니까 허가를 얻지 않고 계속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세자. 누구를 칭하는 말인지 기억하시죠? 이건희와 그 아들인 이재용을 지칭하는 방식으로 세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체가 이제 우리 중화권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일본 등에서는 굉장히 딱 와닿는 표현이잖아요. 왕의 계승이니까.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재벌을 대하고 있었고 정치권이 적극적 조력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삼성을 지원하라.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제공했다. 라고 하는 점에 지금 재판도 받고 있고 그런데 증거도 활용이 됐죠. 제출됐죠.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수기로 공식 문건 뒤에 회의 문건 뒤에 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가요? 그런데 그 내용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 수기라고 하면은 흔히들 그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본인이 이제 끄적거리다. 또는 두 사람이 얘기하면서 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요. 기승전결이 분명해요. 모든 사안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끼리 군더더기 없이 논리적 전개에 따라서 수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적절한
이제 결합체에 회의가 있지 않으면 네. 그런 방식의 서술이 수기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졌어요. 아무리 정말 노트가 일상적으로 활용되는 어떤 이제 습관이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본인 혼자 쓰면서 그렇게 완결적인 글을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예. 네. 그래서 청와대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지금은 있는 그것은 내용이었습니다. 기록에는 없고 느낌적인 느낌이었죠. 예, 느낌적 느낌이죠. 네. 예. 네. 세 번째는? 예. 세 번째는 아무래도 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인데요. 그건 MB 정부 당시의 문건이 저는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캐비넷 문건은 청와대, 이번 박근혜 청와대에서 누락한 문건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캐비넷 문건 밑에 스프링 노트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걸 열 때는 이거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문서다라고 생각하고 열었는데 보다 보니까 MB 건 거예요. 청와대에 그냥 몇 년간 묵혀져 있었던 문건이 같이 이관이 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소위 말하는 대수비라고 해서 네. 대통령 주재 비서실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 안건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MB 그러니까 VIP 보고라고 해서 보고 사항이라고 해서 또다시 블랙리스트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지금 MB가 수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알았느냐 아니냐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을 텐데 직보를 받았다. 어떻게든 회의체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체에서 안건이 될 정도로 공식화돼서 논의가 됐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또 MB 쪽도 충격적인 건 많았지만 저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실수비라고 해서 비서실장 주재 그러니까 같은 회의인데 대통령이 주재하는 게 있고 네네.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게 있는데 네. 수석비서관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급입니까, 의원님? 뭐 그러니까. 장관을 휘두르는 자리죠. 사실은. 그렇죠. 네. 사실상 급을 떠나서 거의 장관급이에요. 그러니까 각 분야의 장관급이 모여서 정말 국무회의에 버금가는 또는 그보다 으뜸인 그런 류의 회의체에서 주 3회 얘기를 하는데 주 3회 동안 하는 얘기의 4분의 1은 역사교과서 얘기고 4분의 1은 대통령이 시정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의 얘기고 정말 비율상으로 그리고 4분의 1은 대통령을 비난하는 하다못해 어떤 글 또는 벽화 이런 네. 거 어떻게 치울 건지에 대한 얘기. 야. 그런 얘기가 그 국무위원급 회의, 국무위원을 능가하는 브레인들이 모인 회의에서 계속 나옵니다. 국가와 국민은 사실 뒷전이고 본인들의 정치적인 그런 성공과 포장을 위해서 노력을 한 거네요. 정말 지금 중요한 지적하신 게 저는 그런 식의 조악한 회의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방치한 국가 사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안들이 정말 줄줄이 있었던 시기 아닌가요? 외교도 문제고 북한 문제도 그렇고 사실상 경제 문제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국가적 현안이 쌓여 있는데 청와대 컨트롤타워는 그냥 그것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거나 진배 없죠. 아, 그러면 지금 혹시 계속해서 필사 작업을 다른 분들이 하고 있나요? 아니요. 아, 일단은 제가 또 나왔죠, 이제. 예. 그래서 국감 때 풀어먹었지. 예. 네. 아, 근데 그게 제가 봤던 기록조차도 한 1000분의 1 정도 될 거고요. 그것도 이제 국가 기록이 사실상 우리나라가 그렇게 정교하지 않아서 네. 제목만 보고는 내용을 추단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찍어서 이제 유추해서 앞뒤 뭐 기록을 더 찍어서 목록을 지정해서 이제 달라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본 거라서 제가 본 기록도 빙산의 일각이고요. 제가 확인한 내용 중에 제가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여러분한테 공개할 수 있었던 내용도 한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고 이것을 뭐 검찰 수사에 활용하고 아니고를 뭐 지켜보고 아니고 국민들이 알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는 정리될 필요가 있는 기록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면 안 되는 거죠. 국회의원 가서 지금 적어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는 원칙적 수준에서 이 기록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서 남길 거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보관되어 있는 그런 그 기록물 중에 이렇게 이재정 의원님처럼 큰 아주 엄청난 고생을 하지 않고 닫아낼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법원을 통해서 한번 법률적인 해결을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어쨌든 저희가 집권당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또 법률상 공백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없었던 것도 아닌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 지정 기록물이 될 거였다.
됐고 지정기록물이면 어쨌든 접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발견이 미리 됐었더라면 지정기록물이 됐었을 수도 있다. 그 논리가 옳다는 게 아니라 야당이 그런 주장이 옳다는 게 아니라 여튼간에 임기가 이런 방식으로 종료가 되고 또 임기 후에 발견된 기록물이 있고 하는 건 낯선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법률가로서 제 소신은 그럴 때는 공개가 원칙이다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서 어쨌든 지금 이런 국감 과정이나 한두 개의 싸움에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냥 입장 정리를 한번 해서 이 기록이 공개다 비공개다를 정부 차원에서 한번 이제 국가기록원 차원에서 한번 결정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또 가서 필사를 해오는 방식은 이건 타협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저는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네.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는 보안을 요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공개해도 좋을 것이 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금 소팅이 안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게 정권이 교체됐다기보다는 정권이 분기돼가지고 갑자기 무슨 주랭랑 친 것처럼 돼가지고 네. 이 모든 이 자료가요 중요도와 가치도에 따라 분류가 안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 얼마 전이죠. 그 5.18 관련해서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문서가 새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 그동안 왜 이게 검색이 안 됐냐 봤더니 제목에 광주가 없었습니다. 전남. 그대로 하면 전남 소요 사태인가요?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광주로 하고 5.18하고 아무리 해도 검색이 안 됐던 거죠. 수십 년 동안. 네. 그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뭐 이번 MB 박근혜에 대한 어떤 죄상을 드러내는데 필요해서가 아니라 국가기록물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정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목록을 보고는 유추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이대로 국가기록원에 보관을 했다가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영원히 기록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죠. 후대가 그걸 통해서 학습할 수 없고 들여다볼 수 없으면은 영원히 기록인 게 아닌 거죠. 그럼 금강 캐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국가기록원 만들고 대통령 기록물 만든 게 어찌 보면은 후대에 자료를 잘 정리해서 네. 잘 찾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적이었을 텐데 네. 지금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 감추는 게 목적이 네. 되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얘기할 때 뭐 조선시대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조선시대의 위대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기록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조선시대 관련된 영화 만들고 배우시잖아요. 네. 영화 만들고 드라마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기록이 살아있거든요. 픽션이라 할지라도 그런 걸 재현해낼 수 있을 정도로 뭐 문화적으로든 아니면 공식 기록이든 살아있거든요. 이 말은 기록하지 마라고 왕이 사관한테 얘기하면 그 말까지 기록한 게 네. 사관이고 그런 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줬던 게 조선시대인데 지금 오늘날 우리 기록을 보면은 사실상 그렇게 살아있는 기록들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실록도 있고 뭐 그렇죠. 승정원 일기도 있고 뭐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조선왕조 실록도 있고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대국민 보물찾기를 한 게 아닐까. 한번 찾아봐라. 네. 오늘의 기록물에 대해서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배님께서. 그러니까 저만 느낀 문제의식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런 대통령 기록물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시대의 기록 등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생각난 게 그럼 국회의 기록은 어떤가라고 봤더니 국회의 기록은요. 속기록? 속기사가 속기록하죠. 네. 엄청난 양의 속기록이 쌓여 있어요. 근데 이게 유용할까 과연? 어떤 역사학자님이 하시는 얘기가요. 본인이 이제 법과 관련된 책을 쓰려고 봤더니 재헌의회 당시에 재헌의회를 만들어가는 회의록들은 굉장히 리얼하게 담겨 있대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이익균적권을 넣기 위해서 욕을 하면서 싸우는 내용도 들어가 있대요. 근데 오늘날 국회 기록은 죽어 있다는 거죠. 시나리오다. 법이 왜 만들어지는지가 리얼하게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속기록을 하지 않는 회의에서의 합의 또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간사간 합의를 통해서 차후에 안건에 올리겠습니다 하면 18세 선거연령이나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반대하는지가 속기록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국회의 기록은 사실상 양만 많지 그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언제는 어떻게 누군가가 어떤 이유로 반대했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만큼의 히스토리가 없다. 살아있는 기록이 아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재판에서도 과거에는 증인신문하면은 정말 다 축소하고 추각하고 앞자르고 뒷자르고 요약해가지고 했잖아요. 조서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녹음하고 녹음된 거 틀어서 다시 한번 그대로 이제 쓰기 때문에 사실 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그 내용 읽어보면 분위기 파악이 좀 되거든요. 네. 국회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국회도 그렇게 하긴 해요. 아 그래요? 다 하지 못하는 제 건가요? 사무실에 그렇게? 지금
700페이지 두 권 분량, 그 19대 국회 속기록으로 기록된 저희 육성, 그게 이제 책으로 있어요. 그래서 요청하면 돼요. 17대 국회, 19대 국회 제가 했던 거 만들어달라면 국회에서 만들어줘요. 굉장히.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무슨 안건인데 몇 년 지났으니까 이제 가물가물하잖아요. 그럼 그걸 이렇게 들춰서 언제쯤이었더라 이렇게 보면 리얼하게 제가 발언했던 게 다 나오더라고. 이제 그런 로 머티리얼. 이거 아세요? 로 머티리얼. 이거는 잘 돼 있어요. 왜냐면 있는 그대로 다 썼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 보게 돼 가끔 웃을 때도 있어요. 욕설도 있습니까? 저는 욕설을 해본 적은 없는데 네. 그 막 사투리 쓴 거 있잖아요. 그대로 교정 안 하고 그대로 다. 네, 그래요? 원음으로 그대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정청래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국민의 목소리가 이 논의 과정에서 다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 편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도 계세요.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품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실상 논쟁이 돼야 될 내용들을 속기록에는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속기록 이외의 어떤 뭐 간사간협일 수도 있고 물론 그건 뭐 정치의 관행이긴 하지만 그렇게 회피되는 논쟁들이 사실 살아있는 기록이 못 되게 만든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국회의원들이 발언하는 게 대정부 질문이 있고 상임위 질의가 있고 국정감사가 있는데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거는 뭐냐면 법안 소위 또 속기록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와요. 누가 반대를 했는지 누가 찬성을 했는지. 그래서 재밌어요. 근데 이게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네, 정말 재밌어요. 보면. 그래서 이재정 의원도 본인이 발언했던 거 있잖아요. 속기록 한번 뽑아보세요. 재밌어 그러면. 저의 문제의식은 그거였어요. 물론 법안 소위를 하면서 일부 이제 찬반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정말 디테일한 반대의 솔직한 이유를 얘기하지 않는 그리고 또 이제 여야 간 합의 뭐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수년하는 방식으로 해서 회피하는 그런 관행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예. 다스에 있어서만큼 본인 목소리를 못 내고 계시는 그분과 관련된 그분이 청와대에 있다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선거를 지원하라. 그분 그다음에 정진석 지금 전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의 지금 의원이신 그분이 출사표를 던졌을 때 청와대 차원에서 창구를 만들어서 선거를 지원하라는 얘기가 민정수석실에서 나옵니다. 감시를 해도 뭐할 판에 청와대 팔아서 선거운동 하고 있는지 아닌지 감시하라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창구를 만들어서 전격적으로 지원하라. 당시 민정수석이 누구였죠? 당시 민정수석이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자막으로 둡시다.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디오인데 자막. 음성 자막으로. 예, 그리고 그때 당시 그걸 보면은 MB 퇴임 이후를 대비해서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렇죠. 예.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자들 지원해라. 유효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어쨌든 간에 그 썰전에 그분도 나름 진행에 있어서 반영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게 나왔고, 총선 지원 관련. 그리고 이거는 중국 CCTV에서도 여러 번 우리나라 그 SBS 방송을 여러 번 도용해서, 그러니까 허가를 얻지 않고 계속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세자, 누구를 칭하는 말인지 기억하시죠? 이건희와 그 앞쪽으로 관여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지금은 그것은 기록에는 없고 느낌적인 느낌이었죠. 예, 느낌적 느낌이죠. 예. 세 번째는? 예. 세 번째는 아무래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인데요. 그건 MB 정부 당시의 문건이 저는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한 캐비넷 문건은 이번 박근혜 청와대에서 누락한 문건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캐비넷 문건 밑에 스프링 노트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걸 열 때는 이거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문서다라고 생각하고 열었는데 보다 보니까 MB 건 거예요. 청와대에 그냥 몇 년간 묵혀져 있었던 문건이 같이 이관이 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소위 말하는 대수비라고 해서 대통령 주재 비서실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 안건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MB 그러니까 VIP 보고라고 해서 보고 사항이라고 해서 또다시 블랙리스트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지금 MB가 수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알았느냐 아니냐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을 텐데 직보를 받았다. 어떻게든 회의체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체에서 안건이 될 정도로 공식화돼서 논의가 됐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아들인 이재용을 지칭하는 방식으로 세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체가 이제 우리 중화권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일본 등에서는 굉장히 딱 와닿는 표현이잖아요. 왕의 계승이니까.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재벌을 대하고 있었고 정치권이 적극적 조력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충격적이었던 거죠.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삼성을 지원하라.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제공했다. 라고 하는 점에 지금 재판도 받고 있고 그런데 증거도 활용이 됐죠. 제출됐죠.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수기로 공식 문건 뒤에 회의 문건 뒤에 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가요? 그런데 그 내용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 수기라고 하면은 흔히들 그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본인이 이제 끄적거리다 또는 두 사람이 얘기하면서 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요 기승전결이 분명해요. 모든 사안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끼리 군더더기 없이 논리적 전개에 따라서 수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적절한 이제 결합체에 회의가 있지 않으면 그런 방식의 수기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졌어요. 아무리 정말 노트가 일상적으로 활용되는 어떤 이제 습관이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본인 혼자 쓰면서 그렇게 완결적인 글을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청와대 차원에서 굉장히 절차나 규정이 좀 궁금해요. 네. 현역위원만 가서 열람할 수 있습니까? 또는 열람하고 필사라는 게 직접 손으로 베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나 복사나 그죠? 법률적으로 큰 차이 없잖아요. 촬영이나 복제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필사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저희 변호사님이시잖아요. 사실 국회의원이 볼 수 있는 거면 일반인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국회의원이지만 비밀 기록은 근접해 가지도 못했어요. 그건 일반인도 못 보는 거고요. 맞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공개 기록은 여기 계신 누구든 볼 수 있는 거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워낙 지금 상태에서도 적폐청산이라고 저렇게 이제 그 정치보복이라고 공격을 하는 야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국가기록원의 보수적인 판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아, 그런가요? 아니 적어 나올 수 있으면은 복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촬영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통상 국회에서 국감 전에 자료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요청했을 때 국감에 활용되기 위해서 자료가 보내져야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재정 의원님이 어쩔 수 없이 녹아다니죠. 세상에 공개시킨 그 기록 탑5 5개를 좀 한번 추려보시죠. 순서 상관없이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먼저 생각이 나서 아까 썰전 얘기하시니까 썰전에 나오신 그분 한 진행자분 일단 이번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가기록을 해서 이재정 의원님이 입수한 알아낸 새로운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했고 그게 언론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다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저는 근데 제가 진짜 겸손한 사람인데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만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오늘 안 그러셔도 돼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그냥 기록을 발굴했고 그것까진 제 작품일 수 있어요. 왜냐면 워낙에 많은 기록 중에 취사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제 눈으로 보고 왔는데 또 여러 기자님들이 그걸 본인의 눈으로 또 각색을 해주시더라고요. 취사 선택을 하고 또 의원님들이 각각의 관심 사항에 따라서 그 기록이 또 입체감 있게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뿌듯하고 많은 자원들을 발굴을 했어요. 이재정 의원이 국감 전부터 이렇게 필사해 온 자료를 그 우리 당의 적폐청산위원회에서 하나씩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뭐 국정원 문제도 그렇고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나마 대충 취합해서 시사인에서 특집으로 냈죠. 거기 보면 이제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래서 본인 국감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그런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데 근거 자료를 제공했죠.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